안녕하십니까. ST팜 IR 팀장 이혁수입니다. 제가 한국 IR 협의회를 통해서 이렇게 주주 여러분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게 작년 요맘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1년이 지났고요. 그 1년 동안 우리 회사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올리고 비즈니스에서 지금 현재 mRNA 비즈니스 플랫폼을 확장하는 그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국내에서는 가장 그 mRNA 관련된 플랫폼 기술이 가장 앞서 있는 그런 회사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작년에 제약바이오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해서 올해 좀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저희 ST팜도 작년에 한 3배 반 주가가 오른 이후에 또 상위, 코스닥 상위 제약바이오 종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매도 타겟이 좀 되고 있고요. 그런 요인들 때문에 이제 올해 주가가 좀 좋은 상황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다른 제약바이오도 많은 똑같은 상황이라 보여지는데, 그래도 아마 올해 하반기, 특히 4분기부터 내년 되면은 또 좋은 흐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T팜의 글로벌 패밀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가 CDMO 비즈니스를 하는 헤드쿼터가 서울에 있고요. 2019년 말에 유럽에 있는 CRO 회사 2군데를 저희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에 있는 아나페스 서비스, 조직병리와 임상병리를 하는 회사고요. 그리고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아나페스 리서치는 동물 실험을 하고 동물을 사육하는 그런 곳입니다. 2019년 말에 저희가 인수한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적자가 많이 나던 회사였고요. 그러나 지금은 올해 5월 이후부터는 흑자 전환에 성공해서 불과 2년 만에 영업 정상화를 했고, 현재 거의 1년 6개월 정도 되는 수주가 이미 차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SD팜은 올해 4월에 그 mRNA 기반 신약 개발 회사인 레바티오를 그 미국 샌디에이고에 설립을 했습니다. 이 샌디에이고에 있는 레바티오는 그 mRNA 기반 그 항암 백신,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그리고 mRNA와 서큘 RNA를 이용한 그 세포 카 NKT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로 설립을 한 거고요. 그리고 올해 8월에 이 아틀랜타의 버나젠이라는 회사를 또 설립을 했습니다. 이 버나젠은 그 mRNA 기반인 항바이러스 치료제 백신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ST팜이 이 자체 mRNA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글로벌 백신 개발을 전 영역에서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있고, 한국의 ST팜을 통한 CDMO, 그다음 미국의 신약 전초 기지를 통해서 높은 시너지 효과가 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ST팜의 연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980년대 중후반부터 이 세계 최초의 에이즈 치료제인 자이도부딘과 그거의 중간체 원료인 사이미딘을 글로벌 제약사인 GSK 오랫동안 납품을 해온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최초의 이제 CMO 회사하면서 동시에 이제 최초의 CDMO 회사였던 것이죠. 그 이후에 뭐 GSK 외에도 노바티스라든지 로슈, BMS 혹은 길리어드 같은 회사한테 저희가 항바이러스 치료제 원료 약품을 굉장히 오랜 기간 납품을 해왔습니다. 요 항바이러스 치료제 원료 약품의 기본 물질이 바로 뉴클레오시드라고 하는 출발 물질이고요. 그래서 요 물질들을 이제 뉴클레오시드 계열의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이 뉴클레오시드 계열의 물질은 곧 올리고의 원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2000년대 초반부터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비즈니스로 들어갈 수 있었고, 저희가 그 기반 기술을 확립해서 결국 이 유전자 치료제, RNA 치료제에서 지금 mRNA 치료제 영역으로까지 지금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길리어드의 소포스부비어, 소포스부비어는 저희가 임상 단계부터 참여해서 퍼스트 벤더로서 참여해서 글로벌 블록버스터로 상업화에 성공시킨 그런 트랙 레코드를 갖고 있는 것이죠. 저희 회사가 지금 영위하고 있는 그 RNA 치료제 비즈니스 쪽의 시장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오른쪽 하단의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모든 생명체는 생리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단백질이라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이 단백질은 발현되는 원리를 보면 DNA에서 이제 한 가닥의 mRNA가 이제 풀려 나오는 거고요. 이 mRNA의 특정 염기 서열을 우리 몸의 세포질 안에 있는 소기관인 리보솜이라는 기관이 스캐닝해서 읽으면서 이 트랜슬레이트 번역 작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번역을 통해서 해당 염기와 정확히 반대가 되는 염기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염기 세 개가 뭉치면 아미노산이 되고, 또 아미노산들이 수백 종이 연결되면 이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모두 세포 안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전통적인 방식의 약들은 이런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 단백질에 직접 작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올리고핵산 치료제들은 이런 단백질에 직접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트랜슬레이트 번역하는 기능을 차단하기 때문에 이제 질병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의약품이 되는 것이죠. 참고로 이 mRNA 분자는 크기가 그 뉴클레오타이드를 한 1000개에서 5000개를 일직선으로 연결시킨 거고요. 그 중에 이제 올리고라고 하는 거는 극히 일부분, 한 21개 정도의 길이를 한 게 이제 올리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ST팜이 올리고에서 mRNA로 넘어갈 수 있었던 게 바로 그런 mRNA를 다루는, 염기를 다루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죠. 요걸 좀 쉽게 비유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수도꼭지에서 물을 틀면은 이제 바닥이 흥건하게 젖습니다. 그러면 이제 엎질러져 있는 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초점이 가 있는 게 기존의 치료제인 것이죠. 바닥에 뭐 걸레를 닦을 수도 있고, 뭐 휴지로 닦을 수도 있고. 근데 왜 그렇게 되지? 좀 새로운 이제 아이디어를 내는 게 바로 이제 수도꼭지를 잠그면 되잖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도꼭지를 잠근다는 표현이 바로 유전자의 기능을 이제 하지 못하도록 하는, 침묵시킨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유전자 침묵, 젠 사일런싱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그 수도꼭지가 고장난 수도꼭지를 리페어한다 표현을 할 때는 우리가 잘 쓰고 있는 유전자 치료제, 젠 에디팅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ST팜은 현재 그 올리고 기반으로 해서 유전자 치료제, 유전자 침묵 쪽으로 지금 올리고 약물들을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올리고 기반 치료제들은 그 유형을 보면은 안티센스 혹은 아소라고 표현을 합니다. 안티센스, 뭐 siRNA, mRNA 등등이 있고요. 마이크로 RNA도 있고, 뭐 디코이, 뭐 요즘에 뭐 각광을 받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mRNA도 있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약물로는 현재 1년에 약 2.5조 정도를 팔고 있는 스핀나자라고 하는 약이 있습니다. 요거는 소화성 척숙성 근위축증이라고 하는 희귀 질환에 사용되는데, 이 올리고 약물은 현재 뇌라든지 중추신경계 쪽에 굉장히 많이 잘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핀나자도 그런 형태의 약이었던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희귀 질환이다 보니까 환자가 적은 거죠. 그래서 이 스핀나자는 1년에 2조 5천억 정도를 팔지만 1년에 소요되는 올리고의 양은 약 3kg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원료를 생산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별로 큰 메리트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상황이 바뀐 게 바로 한 몇 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한 갈락이라고 하는 기술이 나오게 된 거고요. 이 갈락이라는 거를 갖다가 올리고 약물에다 결합을 시켰더니 우리 몸의 간 쪽으로 굉장히 잘 전달이 된 거고요. 간으로 잘 가다 보니까 우리 간이란 곳이 우리 몸의 각종 대사와 관련된 효소와 단백질을 굉장히 많이 생산하는 곳이고, 그 얘기는 그런 단백질을 타겟으로 할 수 있게 되고, 대사성 질환들을 이제 약으로 만들 수가 있게 된 거죠. 당뇨, 뭐 고혈압, 고지혈증, 뭐 비형간염, 뭐 내쉬, 이런 약들을 만들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근데 이런 약들은 환자 수가 뭐 수천만 명에서 수억 명씩 되니까 당연히 들어가는 올리고의 양이 엄청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올리고 원료를 구할 수가 없는, 쇼티지가 나는 이런 상황인 거고, 심지어는 글로벌 제약사들이 자기들이 직접 올리고 원료를 만들어야겠까지, 그렇게까지 가는 그런 상황까지 된 겁니다. 기존에 있는 소수의 업체들한테 원료를 공급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제 더 이상 양을 더 못 늘리는 거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 아침에 오전에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그 노바티스에서 올리고 공장을 짓는다는 그런 얘기 때문에 좀 빠지고 있는데요. 그 올리고 공장은 사실 저희 ST팜에서 기술진이 가서
기술 이전을 하는 공장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노바티스에서 얘기하는 내재화라고 하는 곳에 이제 ST팜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만큼 ST팜과 노바티스의 관계는 굉장히 괜찮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비즈니스를 구사할 수 있다. 그리고 작년 저희가 글로벌 제약사인 유럽에 있는 글로벌 제약사로부터 설비 투자 공장 지원을 받은 것처럼 글로벌 제약사들이 저희를 굉장히 기술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죽했으면은 글로벌 제약사들까지 이렇게 원료 공급을 하는 공장을 지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RNA 기반 치료제는 여러 가지 장점들을 보이게 되는데요. 앞서 얘기 드렸던 네 가지의 염기, ATGC라고 하는 네 가지 염기를 서로 짜맞추면 되기 때문에 약물을 굉장히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이 되게 쉽고요. 전임상 과정을 불과 1년이나 2년 이내에 끝낼 수가 있다는 거죠. 기존 치료제들은 거의 6년에서 7년 정도 걸리는 거를 굉장히 짧게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단백질의 작용이 없기 때문에 내성이 거의 안 생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장기 지속성 약물로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심혈관 질환 치료제로 지금 인클리시란 고지혈증 치료제로 얘기하고 있는 인클리시란은 1년에 2번 피하 주사로 맞게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상반기에 한 번 혹은 하반기에 한 번 집에서 이제 배에다 찌르면은 혈중에 있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이 되는 거죠. 근데 단일 클론 항체인 경쟁 약물인 레파타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정맥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요 항체라고 하는 거는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 정맥 주사를 맞아야 되는 거죠. 병맥 주사라고 하는 거는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링게로 해가지고 이제 몇 시간 동안 이제 조금씩 투여해서 들어가는 게 정맥 주사가 되는 거고요. 그만큼 이제 편의성이 높은 거죠. 우리 경구용 알약으로 먹는 스타틴 계열의 약물도 하루에 하나씩 복용을 하게 되는데, 약이란 거는 오랫동안 장복하게 되면은 간과 신장이 굉장히 무리가 오고 망가지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RNA 기반 치료제가 지속성이 길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 되는 것이죠. 연간 약제비도 경쟁 약물에 비해서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훨씬 적기 때문에 약제비 부담도 적고 경쟁성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경쟁력을 갖고 있다 표현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나 아직으로는 가야 될 길이 먼니다.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원료 공급하는 입장에서 역시 대규모 대량 생산을 통한 그런 원료를 또 공급해야 되고, 또 대량 생산을 통한 단가 절감도 필요할 거고요. 근데 이 대량 생산을 하기 굉장히 많이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3kg를 생산하던 시대에서 갑자기 수백 킬로그램, 수톤을 생산하려고 하니까 불과 몇 년 만에 이게 어려운 겁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후발주자들이 들어오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또 하나는 이 표적 장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 중추신경계인 뇌와 이 신경계 쪽, 그리고 이제 간 쪽으로는 잘 들어가는데 나머지 장기로는 아직은 잘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적 장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투여 방법, 예를 들면은 경구용으로 먹는다든지 이런 다양한 투여 방법이 개발되고 있고요. 심지어는 항체랑 결합시켜서 항체와 올리고를 결합시키는 그런 것도 지금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딜리버리 기술들을 많이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mRNA 쪽의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제약바이오 산업에 가져온 화두는 저는 단연코 mRNA 혹은 RNA 기반 치료제가 시장이 온다. 그걸 명확하게 우리한테 알려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데노바이러스 기반의 그 백신을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그 최첨단 기술인데, 이 기술보다도 오히려 mRNA로 만든 백신이 효능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난 것이죠. 우리가 현재 맞고 있는 독감 백신의 예방 효율은 거의 뭐 40에서 한 50%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보면은 그 아데노바이러스 기반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거의 60% 이상의 효능이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거였죠. 근데 이제 mRNA 기반 백신들은 거의 뭐 예방 효율이 90% 단위까지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시작으로 지금 글로벌 제약사인 모더나 등등은 지금까지 인류가 정복하지 못했던 에이즈라든지 이런 다양한 항바이러스 치료제 쪽으로 백신을 개발하려고 지금 선을 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 다양한 임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mRNA 백신이 향후에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분명한 트렌드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항바이러스 치료제 백신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 항바이러스에 의해서 우리 몸에 암이 생기는 뭐 자궁경부암 같은 이런 바이러스에 기반한 항암제 쪽으로도 개발이 될 거고, 그 이후에는 이제 항암 백신, 또 자가면역 질환에 대한 백신 치료제, 그리고 mRNA를 이용한 그 세포 치료제나 유전자 치료제 쪽으로 넘어갈 거로 보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 오른쪽 하단에 있는 요 그림을 보시면요, 이거는 2018년 상반기에 나온 자료였었는데요. 글로벌에 지금 현재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이미 mRNA로 하고 있는 임상이 벌써 73개나 됐었다는 것이죠. 우리 안티센스 올리고 약물보다도 훨씬 더 많은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상업화된 건 하나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만큼 이 글로벌 시장에서 이 mRNA에 대한 그런 관심은 굉장히 뜨거웠었고, 그게 이제 기술이 바로 이제 이번에 나타난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mRNA에 가진 가장 큰 장점은 뭘까? 또 얼마나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냐? 저는 이제 올리고 약물들은 한 100조 정도 시장으로 커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 mRNA는 거의 300조 이상의 시장으로 커질 것이다. 거의 항체 치료제만큼 커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항체 치료제를 대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하면 지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항체 치료제라고 하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에 대한 항체를 인공적으로 대량 생산 설비에서 배양을 해서 우리 몸속에 넣어주는 방식인데, 왜 그렇게 해야 되지 하고 또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앞서 제가 올리고를 소개할 때 이 mRNA가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기전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럼 항체도 똑같은 단백질이라고 한다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항체를 만드는 mRNA만 우리 몸속에 넣어주면 우리 몸을 공장으로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그 항체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mRNA 백신의 원리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항체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들이 갖고 있는 그 엄청난 배양 설비들이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굉장한 위기가 올 수도 있고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는 게 되는 것이죠. 작년 4월에 그 앨런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3D 프린팅 기법으로 마이크로 플랜트를 만들 것이다. mRNA 기반의 항암 백신을 개인 맞춤형 항암제로 만들어서 이제 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마이크로 플랜트, 환자 맞춤형으로 소형의 공장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mRNA 기반을 통해서 환자 맞춤형 항암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mRNA의 그 핵심 기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크게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먼저 이 5' 캐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 mRNA라고 하는 거는 그 코드의 그 시퀀싱 서열들이 있습니다. 그 앞서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mRNA를 이루는 그 기본적인 그 염기는 이제 ATGC라고 하는 네 가지 염기이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코딩 서열들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mRNA는 선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 말단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양쪽 말단이 개방되어 있다는 것은 mRNA를 분해하는 효소들에 의해서 굉장히 분해가 잘 되고 취약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쪽 말단, 머리 부분과 꼬리 부분에 보호막을 씌워야 되는데, 소위 말하면 앞에 머리 부분에 씌우는 거를 이제 모자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제 캐핑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캐핑을 씌우게 되는데, 보호막을 씌우게 돼서 이제 안정성을 높이고 분해가 안 되도록 하는 건데, 리포좀에 의해서 스캔이 되는 게 이 앞부분부터 스캔이 되기 때문에 이 캐핑, 파이프라인 캐핑이 훨씬 더 중요한 기술이 되는 것이죠. 뒤에 꼬리들을 다는 것보다. 그래서 이 캐핑이 가장 핵심 기술이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mRNA를 합성하고 파이프라인 캐핑을 붙이고 안정화시킨 것까지 했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바로 이 mRNA 분자를 요 리포좀이 아닌 그 리피드 LNP라고 하는 그 인지질로 감싸야 됩니다. 요런 감싸는 전달 기술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리포좀 방식도 있고, 뭐 LNP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PNP 방식도 있고, 다양한 방식들이 있는데 가장 많이 검증된 기술이 지금 LNP라고 하는 나노 파티클 인지질로 감싸는 기술입니다. 현재 앞서 얘기를 드렸지만 이 올리고 약물을 우리 몸속에 전달하는 기술도 바로 이 LNP를 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스핀라자 siRNA 최초의 파티시란이라고 해서 최초의 siRNA 치료제를 우리 몸속에 전달시켜주기 위해서 만든 게 기술이 바로 이 LNP였었고요. 즉 올리고 약물에서 검증된 기술이 바로
이 mRNA 백신에 바로 그대로 적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 LNP의 입자 안에 이 mRNA 분자와 특정 항체를 만드는 mRNA 분자와 부형제들, 이오나지지라든지 콜레스테롤, 폴리에틸렌 글라이콜, PEG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집어넣고 한 4종 정도나 5종 정도 되는 인지질을 집어넣고 같이 이제 그 주머니로 감싸야 되는 게 이게 엄청난 핵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나노라고 얘기 드린 것처럼 굉장히 미세한 공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거의 이 mRNA 구조체 크기가 거의 50에서 90 나노미터 정도로 이제 균일하게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 나노미터라고 하는 거는 그 머리카락의 1나노미터는 머리카락의 10만 분의 1입니다. 우리 삼성전자에서 만드는 반도체 미세 공정이 나노 공정으로 되어 있죠. 그 반도체 집적 회로에 이제 설계하는 그런 것처럼 이 바이오에서도 이 나노 공정이 바로 이 mRNA에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 최첨단 하이테크 기술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mRNA를 그 LNP로 감싸는 이 기술이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고 글로벌에서 이 캐핑과 LNP 기술을 모두 갖고 있는 회사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글로벌에서 이 파이프라인 캐핑을 가지고 CDMO나 CMO를 해주는 회사가 글로벌 T사가 있고요. 근데 그 회사는 요 LNP 기술이 없기 때문에 요 LNP까지 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캐핑과 LNP를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유일의 mRNA CDMO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글로벌 업체들을 통해서 여러 회사들이 저희 쪽에 CDMO 문의가 지금 들어오고 있고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ST팜이 그러면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이냐, mRNA 제조 공정에서 요 표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그 K-mRNA 백신 컨소시엄을 구성을 했었죠. 그래서 그 K-mRNA 백신 컨소시엄의 얘기를 좀 같이 드리면 바로 그 ST팜이 하는 영역이 바로 이 mRNA 합성과 제작, 그리고 캐핑으로 씌우는 부분, 그리고 인지제로 감싸는 인캡슐레이션이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요 앞단계 요 두 가지를 이제 DS 공정이라 부르고요. 요 앞단계 두 가지. 그리고 뒤에 있는 요 두 가지를 이제 DP 공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DS 공정의 핵심, 그리고 DP 공정의 핵심을 저희 ST팜이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참고로 말하면 이 mRNA 제조 공정의 요 가운데 부분, 요 핵심 공정을 할 수 있는 회사가 국내에서는 거의 없다 보시면 됩니다. 저희밖에는. 그리고 요 앞에 있는 요 플라스미드 DNA를 안정적으로, 즉 mRNA를 합성하기에 들어간 이 원료인 플라스미드 DNA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 저희가 한미하고 지금 그 협업을 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필앤피니시를 충진하고 포장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녹십자와 동아 ST와 협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K-mRNA 백신 컨소시엄은 그 mRNA 공정에 전 공정을 다 연결시키면서 mRNA 백신을 플랫폼 기술화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그런 컨소시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회사의 이제 비즈니스 오버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쪽의 CDMO 비즈니스는 굉장히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SD팜은 글로벌 3위 규모의 이제 올리고 CDMO 생산 캐파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유일하게 모노모와 올리고를 동시에 연속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수직 계열을 완성한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 마진이 없으니까 가격 경쟁력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적시의 재고로 모노모를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신약 개발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해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여러 군데로부터 받은 모노모를 통해서 올리고를 만드는 게 아니다 보니까 되게 품질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균일성이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갖고 있는 그 반월 공장에 있는 지금 현재 그 올리고 전용 공장이 이 파마 컨셉으로 지어진 최초의 올리고 공장입니다. 이 파마 컨셉이라고 하는 거는 제대로 된 전용 라인에서 제대로 된 그걸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존에는 그 올리고 공장이라고 하는 거는 사무실 같은 데서 이렇게 한 그런 형태지, 별도의 건물, 단독 건물 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제대로 된 양산 체계를 보유한 건물은 저희가 최초였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첨단 기술이 들어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탄소 나노 튜브가 들어간다든지, 국내에서는 아마 저희가 최초로 도입을 한 그런 기술도 많이 들어갔던 최첨단 공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강력한 트랙 레코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업계에서는 뉴클레오시드부터 시작해서 2001년 이후에 올리고의 사업에 들어간 이후부터 거의 15년 거의 이렇게 강력한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고, 현재 글로벌 제약사들 포함해서 한 20개 이상 회사들한테 원료를 대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그 트랙 레코드는 이미 쌓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8월에 그 반월 공장의 3, 4층에 한 60%에 대한 그 설비 증설을 했었고요. 요게 이제 올해 말이면 완공이 예상이 되고 있고, 또한 작년 12월경에는 글로벌 제약사가 설비 투자 금액의 전체 3분의 2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그런 획기적인 저희 또 설비 투자 지원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저희가 표현할 때 그 번호표하고 비슷하게 얘기를 드렸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많이 이렇게 원료를 공급받기 위해서 줄 서서 기다려야 되니까 그거를 기다리지 않으려면은 급행료를 지급하거나 변호표 줘서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글로벌 제약사도 그렇게 한 거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함으로써 글로벌 고객사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임상 단계의 원료를 제대로 적시에 공급을 받을 수가 있고, 상업화가 됐을 때 제때에 이제 상업화 신약을 낼 수 있으면 수천억 원의 돈을 또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기 때문에 서로 윈윈하는 그런 전략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년 한 5월에서 5월경에 이제 완공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이 두 가지 설비가 완공이 되면 저희가 2022년 하반기부터는 글로벌 넘버원 캐파로 올라서게 됩니다. 현재 저희가 1.8몰, 하루에 1.8몰의 올리고를 생산할 수가 있고요. 2022년 하반기가 되면 저희가 6.4몰로 늘어나게 되는데, 캐파 기준으로는 약 3.5배가 증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저희가 캐파가 800kg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2.8톤까지 늘어날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몰을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말씀드려서 한 2톤 정도로 늘어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글로벌 제약사인 로슈로부터 너무나 CDMO를 잘해준다고 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리고 신약 분야에서는 글로벌 최초, 그리고 아시아 최초로는 이제 스몰 몰큐լ 분야로 받은 거죠. 그래서 이 로슈의 CDMO 어워즈는 로슈가 전 세계 CDMO 회사 거래하는 회사 중에서 1년에 단 한 회사한테만 선정해서 이제 수장하는 그런 의미 있는 상이고요. 2018년에는 저희가 올리고 분야에서 글로벌 API 제조 성장 우수 리더십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리서치 회사에서 상을 주고 업계에서 실제 고객사들, 글로벌 제약사가 상을 주는 거죠. 인정을 받은 거죠. 그리고 글로벌 제약사가 설비 투자 지원금도 주고, 한국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제약사가 짓는 공장에 저희가 기술진을 파견을 하고 또 기술 이전을 해주고 있고, 이게 바로 이제 SD팜이 글로벌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현재 저희가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들만 이제 기재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을 기재했고요.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이제 올해 말이면은 이 고지혈증은 상업화 승인을 받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요 동맥경화증 치료제는 한 2025년경에 상업화 승인을 받을 거로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 임상 3상을 하고 있는 환자 수만도 약 5만 3천 명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어서 요 앞에 있는 고지혈증이 한 18,000명 임상 3상을 했던 거에 비해서는 거의 엄청나게 많은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 동맥경화증도 엄청난 시장 잠재성을 갖고 있는 약물이다 볼 수 있고요. 전 세계 14억 명을 타겟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시장성 굉장히 큰 약물이고, 1000만 명한테 투여한다고 가정하면 약 9.6톤의 올리고가 필요한 약물입니다. 요 MDS와 MF는 미국에 있는 바이오텍 회사가 하고 있는 거고요. MDS는 골수 이형성 증후군, MF는 골수 섬유증이라고 하는 이 혈액암으로 현재 두 가지 모두 적응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MF 측면에서는 기존에 나와 있는 경쟁 약물, 그 환자가 더 이상 그 내성이 생겨서 사용할 수 없는 환자들을 보통 한 7개월 정도 수명이 있는데, 이거 약물을 투여하면 거의 28개월 이상으로 수명이 늘어나고 그런 굉장한 약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약물도 또한 2023년에서 2024년 계속 상업화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요건 역시 글로벌 바이오 벤처사인 회사가 개발하고 있는 거고요. 요것도 타겟으로 한 환자는 약 6천만 명이 넘는 걸로 되어 있고요. 2023년경에 그 희귀질환,
심혈관 질환 쪽에 FCS라고 하는 희귀 질환을 먼저 상업화 승인을 받을 걸로 예상되고 있고 2024년에서 2025년경에 역시 만성 질환을 타겟으로 하는 상업화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요 비형 간염은 뭐 우리가 예전에 C형 간염이 전 세계 시장 규모 환자가 약 2천만 명 추산을 했었을 때 요 비형 간염은 지금 전 세계 환자가 약 2억 5천만 명에서 약 3억 명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지금 현재 이 회사가 개발하고 있는 요 비형 간염 치료제는 기존에 나와 있는 비형 간염 치료제보다 효능이 2배 이상 높다고 보고 있고 굉장한 약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000만 명한테 투여한다고 가정하면 약 12톤 정도의 올리고가 필요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한 약물이고 현재 저희가 이런 비형 간염을 타겟으로 글로벌 제약사들 쪽에 올리고 원료를 공급하는 게 이거 말고도 또 여러 가지가 더 있습니다. 현재 올해도 이제 하나를 또 저희가 수주를 받았고요. 혈우병은 현재 그 3상을 하고 있는 요거는 A형과 B형 모두 들을 수 있는 그런 혈우병 치료제. 여기 있는 심혈관 질환 치료제는 경구용으로 개발하는 올리고 또 치료제입니다. 또 혈전증도 있고요.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를 갖고 있는데 다 글로벌 제약사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가 전 세계 10대 글로벌 제약사 중에 8곳과 저희가 거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 국내에서 그렇게 많은 글로벌 제약사와 거래하고 있는 곳은 아마 저희가 그 국내 최대 회사라고 하는 삼바보다도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올리고 CDMO 매출을 보시면 2018년도부터 한 3개년 성장률이 약 78% 정도 되고요. 굉장히 좀 많이 급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현재 상반기까지 올리고하고 이제 그거의 중간체인 모노모 매출이 한 360억이 나갔고요. 근데 이제 하반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뭐 삼성증권과 키움증권, 상상인증권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한 바로는 올해 올리고 매출이 거의 900억에서 1000억 정도는 될 것이다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는 거의 600억 정도의 올리고가 더 나간다는 걸로 보시는 거죠. 작년 대비 거의 2배 성장하는 이렇게 계속 순항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실적 측면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저희가 흑자 전환을 했었으니까 하반기에 실적이 더 좋다고 하면은 굉장히 실적도 굉장히 괜찮을 것이다. 흑자 전환이 올해 거의 확실시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열심히 공매도를 치시는 분들은 왜 그런지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ST팜의 비즈니스 영역을 이제 한 페이지로 전략을 한 페이지로 이제 요약한 페이지인데요. 저희는 이제 R&A 단계부터 시작해서 뭐 중간에 상업화 단계까지 모두 전 영역, 신약 개발과 관련된 전 영역을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을 다 역량을 다 확보한 거죠. 그래서 전임상 단계에서라든지 자체 신약 개발이라든지 우리 CR을 통한 조직병리, 동물 실험, 그 다음에 CDMO 비즈니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까지 다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CDMO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살짝 좀 드려볼까 합니다. CMO는 뭐고 CDMO는 뭐냐? 이제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긴 하는데요. CMO는 단순 위탁 생산인 거죠. 근데 뭘 위탁 생산하냐? 쉽게 얘기를 드리면 요 디벨로먼트의 약자거든요. D는 뭐를 개발하냐면 바로 신약을 디벨로먼트 하는 겁니다. 우리도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신약을 개발하는 걸로만 알고 있지만 글로벌 제약사들이 만드는 신약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처음 시장에 나오는 약이란 뜻이죠.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또 어떻게 분석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과정에서 그 레시피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글로벌 제약사들은 그걸 하질 않고 임상의 이제 연구 쪽으로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제조하는 공정 기술, 공정을 어떻게 만들 것이며 또 어떤 형태로 나왔던 원료나 시료를 어떤 형태로 분석을 해야만 되는지 그 기준을 만드는 게 바로 이런 API 회사, CDMO 회사들이 해주는 겁니다. 앞서 저희가 길리어드의 소포스비어라는 그 소발디를 저희가 핵심 플레이어로 참여해서 상업화의 성공에 기여했다는 말이 바로 그런 얘기거든요. 공정과 분석법을 저희들이 개발해주고 있기 때문에 바로 글로벌 제약사를 같이 협업을 통해서 같이 공동으로 신약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CDMO 회사들의 가치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CMO는 그냥 레시피가 딱 결정되면 그대로 이제 생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CDMO는 바로 그런 디벨롭먼트 기능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신약 개발사들이 굉장히 선호하게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많은 지위를 보상을 이제 받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원료 공급을 받게 되고요. 그런 여러 가지 특장점이 있는 그런 비즈니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쟁력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최근에 그 모더나가 삼바한테 위탁 생산을 맡긴 거를 보면서 저희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국내에는 많은 회사들이 생산 설비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 모더나가 선택한 거는 생산 설비를 갖고 있지 않은 그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선택한 것은 그만큼 글로벌 기준에서 글로벌 회사들이 보는 입장에서 이 CGMP 역량, 이 CDMO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품질 관리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 트랙 레코드를 얼마나 잘 쌓고 있는지, 그리고 글로벌 제약 복수의 글로벌 제약사들한테 원료나 CMO를 납품했던 실적이 있는 회사들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이제 그 내용에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CDMO의 캐파시티, 설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감도를 보시면 이 반월 캠퍼스에 올리고 전용 공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제 mRNA 전용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3, 4층에 1차 증설, 60% 공간에 대한 1차 증설이 올해 하반기에 끝날 거로 예상하고 있고요. 올해 말에 2차 증설은 글로벌 제약사의 설비 투자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이런 글로벌 제약사의 설비 투자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례가 전 세계에서 예전에 론자가 이런 일이 한 번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만큼 파격적인 조건인지는 모르겠고요. 이 설비 투자 지원금의 3분의 1도 받으면서 또 저희가 이 설비 사용 수수료도 받고 또 이 설비의 유지 보수비라든지 이런 걸 다 받는 조건, 인건비까지 받습니다. 저희한테 굉장히 유리한 조건인 거죠. 심지어 어떤 분은 21세기에 뭐 역으로 우리가 강화도 지역을 역으로 체결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한국 제약바이오 역사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기술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결국 글로벌 제약사들은 다 이런 형태로 도움을 받고 서로 상호 협력을 합니다. 언제나 갑과 을로 이렇게 하지는 않는 것이죠. mRNA 쪽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mRNA의 저희 핵심 기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mRNA에 들어가는 이 캐핑 기술과 LNP 기술을 다 독자적으로 국내 특허 출원 이미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특허 출원도 이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캡에 대한 특허는 물질 특허는 저희가 작년 10월에 했고요. 이 LNP에 대한 특허는 올해 2월 달에 이제 특허 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에 대해서도 글로벌 회사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캐핑과 LNP를 동시에 이런 플랫폼으로 갖고 있는 회사는 저희밖에 없다. 앞서 얘기드린 것처럼 글로벌 T사는 캐핑만 해주기 때문에 LNP를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CDMO가 안 된다는 것이죠. 저희는 캐핑과 LNP까지 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을 다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거에 들어가는 원재료까지도 저희가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캐핑과 LNP에 들어가는 두 종의 값비싼 인지질도 연간 5억 도즈 정도 분량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가 별도로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GMP로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LNP 기술의 전략은 구축 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라이센싱, 저희가 LNP 기술을 도입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올해 4월에 제네반트로부터 검증된 LNP 기술을 도입했고요. 이 검증된 요 LNP 기술이 바로 화이자나 모더나가 다 사용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제네반트의 원래 모 회사가 이제 아뷰투스라는 회사고요. 그 아뷰투스의 원래 이름이 테크미라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이 테크미라라는 회사 일때부터 저희 ST팜과 거래가 있었고 관련이 있었고 저희와 동시에 같이 이제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를 개발했던 회사였었고요. 그러다가 이 테크미라가 아뷰투스로 사명을 바꾼 후에 이 아뷰투스가 그 LNP 기술, 그 LNP 기술에 대한 거의 모든 특허를 이제 HBV, 그러니까 비형 간염 바이러스를 제외한 전체 그 LNP 특허를 로이반트라고 하는 회사랑 합자해서 만든 제네반트한테 다 기술 이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LNP 기술에 대한 그 적통으로 내려온다고 보시면은 그 아뷰투스, 제네반트가 이제 적통으로 보시면 되고요. 아뷰투스의 그 공동 특허권자 중에 한 명이 세운 아퀴타스라고 하는 회사로부터 이 LNP 기술을 이전받은 회사가 바로 모더나와 그 큐어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회사는
제시시권이 없는데도 특허를 이전받았기 때문에 항상 특허 소송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ST팜은 이 제네반트로부터 LNP 기술을 도입했기 때문에 이 화이자 바이오엔테크와 동시에 저희는 그 적통으로 특허 기술을 이전받았기 때문에 특허의 문제에서 굉장히 자유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제약사들, 지금 현재 mRNA 백신의 글로벌 제약사들과 맞먹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는 자체 LNP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자체 LNP도 갖고 있는데 왜 도입을 했느냐? 저희 LNP는 뭐 앞서 얘기했던 스마트 캐핑과 동일하게 임상을 통해서 검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글로벌 트랙 레코드가 아직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한국의 코로나 백신을 신속하게 개발하기 위해서는 검증된 LNP를 도입함으로써 그 데이터를 그대로 다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속하게 개발하는 목적으로 결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기여해야 된다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그런 일환에서 저희가 기술을 도입을 한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제네반트 LNP의 도입은 총 마일스톤이 1,500억이 넘었고요. 그 중에 선급금으로 나간 비용은 한 25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부 의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선급금은 25억밖에 안 될까? 그 얘기는 제네반트라고 하는 회사는 ST팜이 백신을 개발해서 상업화해서 성공할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봤다는 뜻이겠죠. 만약 우리 회사가 ST팜이 그게 역량이 적다고 생각했다고 하면은 오히려 선급금을 더 많이 받아가는 형태로 했었겠죠. 그만큼 글로벌에 있는 회사들이 저희 ST팜을 보는 시각이 그렇게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저희 자체 LNP 기술은 저희가 향후에 CDMO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운영할 때 필요한 거고요.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이 LNP 기술을 갖고 있는 전 세계 회사들이 다 신약 개발을 하기 때문에 CDMO에 특화되어 있는 LNP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CDMO를 위해서 이 LNP 기술도 자체 기술을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제3세대, 다음 세대의 LNP 기술이라고 하는 3세대 LNP 기술도 지금 저희가 한국의 이화여대 이혁진 교수팀과 공동 연구를 하고 있고 그 성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벌써 2종의 3세대 LNP 후보물질을 벌써 발굴을 완료했고 그 후보물질을 이용해서 지금 검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3세대 LNP라고 하는 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올리고 약물을 체내에 전달하기 위해서 만든 게 LNP 기술이라고 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항바이러스 백신들, 그러니까 이 감염병에 최적화된 LNP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감염병은 이 항체를 많이 발생할수록 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이 감염병에 최적화된 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존의 2세대 LNP는 T세포 면역 반응도 이루어지긴 하지만 B세포 면역 반응 위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B세포 면역 반응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 몸의 B세포라고 하는 면역세포는 기억력이 한 3개월에서 6개월밖에 안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들어진 화이자나 모더나의 백신이 1년에 2번 맞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근데 T세포에 대한 면역 반응을 활성화시키게 되면 T세포의 기억력은 항체를 2년 동안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훨씬 더 많이 백신을 적게 맞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이런 3세대 LNP 기술은 바로 상온 보관이 가능한 쪽으로 갑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기술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고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캡에서는 저희가 이 캐핑 아날로그라고 합니다. 유사체라는 말을 씁니다. 저희가 총 한 14종에서 16종의 유사체를 갖고 있는데요. 저희 앞서 말했던 전 세계 이 캡을 독점하고 있는 미국의 글로벌 T사는 이 캡의 유형이 한 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16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스크린 라이브러리 가능한 거죠. 고객 맞춤형으로 가장 최적화된 신약에 맞는 이 캐핑 유형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스크리닝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질환에 따라서는 단백질 발현을 많이 하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부작용이 많거나 일부 적응증에 대해서는 단백질 발현을 좀 적게 하면서라든지 좀 통제를 하는 게 최적의 신약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 요 스마트캡의 라이브러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아날로그 형태로 유사체를 보유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큰 특장점이 됩니다. 물론 저희 요 캡도 글로벌 T사의 캡 대비 효능은 한 1%포인트 정도는 떨어지지만 크게 문제될 수준은 아니고요. 가격은 거의 한 30% 이상 저렴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현재 이 트라이 T사가
1년에 요 캡으로만 매출을 거의 1조 가까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요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한 20%만 갖고 와도 2천억 원의 매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 캐핑이라든지 고유 기술을 가지고 남들보다 빨리 진행해서 크게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장을 저희가 블루오션을 개척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mRNA 쪽의 설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작년 8월에 스몰 스케일이라든지 연구 단계에서의 그 공장 설비를 이미 다 끝냈고요. 올해 5월경에 그 미들 스케일 규모의 그 생산 설비를 다 완공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1년에 약 큐백 백신 기준으로는 약 1000만 도주 정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지금 증설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의 지원이 있거나 혹은 글로벌 회사들로부터 저희가 CDMO에 대한 논의가 있거나 하면은 저희가 요 라지 스케일 규모로 대량 생산 규모 설비도 확장할 수 있는 전용 공장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라지 스케일이라고 하는 거는 1년에 한 1억 도주, 그래서 많게는 2억 도주까지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생산 설비를 저희가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직은 검토 단계는 하지만 1년에 요 정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월에 이렇게 생산하면은 1년이면 한 1.4kg 정도 생산하는 거거든요. 1.4kg면은 1억 명한테 맞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큐어백 백신, 화이자 기준으로 하면은 3천만 명한테 맞을 수 있는 거죠. 1년에 단 1kg 생산하는데 그만큼 mRNA는 설비가 크게 필요가 없다는 거죠. 공장도 작고 설비가 작게 들어가니까 투자 지원금도 적게 들어갈 것이고 고정비가 적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효율적인 비즈니스인지 아실 수가 있겠죠. 다만 그만큼 그 나노 공정의 기술을 확립을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고 기술력이 요구되는 그런 첨단 기술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죠. 저는 소위 말하면은 앞서 이제 LNP를 얘기했지만 그 LNP 기술을 저는 핵무기 개발하는 기술이라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핵무기를 갖고 있는 핵보유국들은 다른 후발 국가들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계속 지집을 못하도록 하는 거랑 똑같은 현상이 지금 이 글로벌 LNP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기존에 이제 LNP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그 기술을 이전해주지 않으려고 CDMO도 안 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이 LNP 기술을 갖고 있으면 바로 이런 mRNA 신약을 만드는 것이고, 이 mRNA 신약을 갖고 있으면은 결국 향후 미래 10년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신약 개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기술 장벽으로 하는 겁니다. 참고로 미국이나 독일에서는 이 mRNA 기술이 다 국가 전략 기술에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원부 자재부터 시작해서 장비까지 다 반출을 통제하는 상황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이죠. 저희도 이 mRNA 장비를 다 부품으로 들여와서 한국에서 조립을 하는 그런 형태로 할 정도로 그만큼 이 분야가 글로벌에서 굉장히 바이오에서 가장 핫한 기술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CRO 회사 두 군데에 대한 인수 얘기를 인수를 2019년에 했었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CRO와 CDMO를 연결시킴으로써 그 신약 개발에 관련된 전 영역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를 구현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기존에는 고객 의존형 그런 CDMO였는데 지금 고객을 리딩할 수 있는 그런 CDMO로서 사업을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신약 개발 전략은 이제 버추얼 R&D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다 이른 단계에서 이런 관련 기관들과 산학 협력을 통해서 커넥션 디벨op먼트, 액퀴지션 디벨op먼트를 통해서 이른 단계에서 파이프라인을 저희가 확보를 하고 내부에 있는 역량을 활용해서 인큐베이션, 배양을 하게 됩니다. 부가가치를 높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임상 1상이나 임상 2상 A 단계에서 글로벌 제약사들한테 다양한 파트너 전략을 통해서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이런 전략적 제휴를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NRDO라고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저희는 좀 이른 단계에서 할 수가 있고, 저희는 노 리서치가 아닌 리서치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른 단계에서 리서치를 하기 때문에 좀 더 싸게 더 갖고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신약 개발은 CDMO 비즈니스랑 굉장히 시너지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요거를 진행하면서 임상 2상 A까지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앞서 CDMO는 공정기술과 분석법을 동시에 개발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저희가 같이 개발하는 거죠. 그러면은 저희의 신약을 가져간 회사들은 저희가 갖고 있는 공정기술과 분석법을 그대로 다 가져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굳이 CDMO 회사를 또 찾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을 굉장히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로 유리한 윈윈이 가능한 것이죠. 저희는 신약을 판매하는 라이센스 기술 수출의 기술 수출뿐만 아니라 또 원료까지 또 팔 수 있는 꽉 먹고 알 먹기가 되는 이중으로 이런 좋은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저희의 신약 파이프라인 총 한 8개에서 한 10개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 중에 현재 글로벌 임상 1상이 2가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STP-0403은 현재 그 프랑스, 유럽에서 이제 임상 1상이 진행 중이고요.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면은 임상 1상이 나올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코로나 때문에 임상이 조금씩 딜레이 되는 영향은 좀 있어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STP-100이 대장암 치료제는 이제 그 미국에서 대장암뿐만 아니라 지금은 간암하고 비소세포성 폐암으로 적응증을 확대해서 지금 미국에서 임상 1상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고요. 요 에이즈 치료제는 그 세계 최초로 에이즈를 완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 치료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그 학회 전임상 결과가 공개됐을 때도 그 동료 평가들의 학회를 받아 동료 평가들의 그 동료 그 학자들의 평가 리뷰를 받아서 검증된 논문이 올라갔었고요. 그래서 기존의 요 방식으로 개발되던 약물들이 다 실패한 데 비해서 저희는 굉장히 효능도 좋고 안정성도 높을 거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기전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그 에이즈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그 면역 세포에 잠입을 해서 그 잠식해 들어가는 과정을 보면은 이제 그 캡시드라고 하는 외막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바이러스하고 인테그라제라고 하는 효소랑 같이 결합을 해서 증식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이 저희 약물은 바로 이 캡시드라고 하는 외막을 안에 있는 에이즈 바이러스의 유전 물질들을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미스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바깥으로 끄집어 나오니까 더 이상 인테그라제와의 상호작용이 없다 보니까 더 이상 증식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사멸이 되겠죠. 면역 세포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니까. 그래서 내성도 현저하게 작을 거로 예상이 되면서 굉장히 혁신적인 약물로 지금 보고 있고요. 항암제는 그 어비툭스라든지 그 세계 최초로 경구용으로 개발하는 대장암 치료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비툭스의 무반응 환자라든지 케이라스, 엔라스의 돌연변이 유전자형을 대상으로 저희가 높은 효능이 나올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도 저희가 임상을 지금 하기 전에 전임상 과정을 충분히 하고 있고요. STP-2104는 현재 면역 원성 시험이 끝나고 지금 동물 실험이 진행되고 비임상 동물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STP-2130도 현재 후물질 발굴이 끝나서 이제 프리클리닉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2104는 올해 말에 임상 1상에 들어갈 걸로 예상하고 있고 2130은 내년 3월이면 임상 1상에 들어갈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델타 변이를 타겟으로 하는 거라 보시면 되겠고요. 요건 이제 프로토타입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이 현재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요거는 모두 현재 일부에서 우려하시고 있는 셀스리캡트 특허의 문제를 회피할 수 있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그 물질 후보 구조체를 이용해서 내추럴 방식이 아닌 모디파이드 방식으로 지금 백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그 물질 특허, 구조체 변경 특허에 대해서는 올해 9월 초에 저희가 이미 국내 특허 출원을 이미 끝낸 상황입니다. 참고로 마지막으로 저희가 해외 자회사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올해 4월에 레바티오를 설립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레바티오라고 하는 회사는 그 mRNA뿐만 아니라 이제 서큘러 RNA라고 해서 서큘러 원형으로 된 mRNA라는 뜻입니다. 서큘러 RNA를 이용해서 이제 CAR-T 혹은 CAR-NKT 세포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한 2027년경이면 이제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는 것도 지금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요 레바티오는 바로 앞서 얘기드린 것처럼 항암 백신,
항암 백신과 또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게 주목 타겟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 세포 치료제들은 그 바이러스 벡터라는 걸 이용해서 세포 치료제를 만드는데 저희는 mRNA를 이용해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사노피가 요 mRNA 방식으로 세포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를 타이달 테라퓨틱스를 거의 6천억 원에 인수했던 사례가 있는 것처럼 최근에 이 mRNA 기반에서 세포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가치가 많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글로벌 굉장히 이른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mRNA는 선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 말단이 개방되어 있어서 분해에 취약하고 불안정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거를 두 개를 양쪽 말단을 연결시켜 버리면 오픈된 곳이 개방된 것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이 되고 반감기도 길어지고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걸 서큘 RNA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ST팜은 mRNA 기술이 바로 선형으로 되는 mRNA뿐만 아니라 지금 원형으로 되는 그 서큘 RNA 신기술로까지 지금 진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CAR-T 말씀을 드렸는데요. T세포를 이용한 CAR-T 치료제는 효능이 되게 좋지만 대량 생산이 안 됩니다. 그걸 오프 더 쉘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동종 유래를 통해서 대량 생산하는 걸 이제 오프 더 쉘프 표현을 합니다. 이걸 기성복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양복을 기성복이라는 건 맞춤용이 아니라 이제 대량 생산으로 만든 것처럼 그게 대량 생산을 하는 표현을 쓰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T세포는 그게 잘 안 됩니다. 국내에서 요 NK라고 하는 세포를 이용해서 세포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도 있죠. 시총이 한 1조 몇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NK 세포는 T세포의 장점을 보완해서 당연히 이런 대량 생산을 가능하지만 이 NK라고 하는 자연 살해 세포는 우리 몸속에서 안정적으로 오래 유지가 잘 안 됩니다. 금방 분해가 되고 잘 그러죠. 그래서 제4의 림프구라고 하는 T세포와 NK세포의 장점을 모두 갖고 있는 NKT라고 하는 세포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대량 생산도 가능하고 T세포처럼 면역 반응도 잘 일어나고 또 NK세포의 단점인 우리 몸속에서 유지가 잘 안 되는 것도 극복하는 그러한 그 세포 치료제를 개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요거에 대한 CDMO는 저희 ST팜에서 해주게 되는 것이죠. 이런 기반으로 저희가 mRNA 올리고부터 시작해서 mRNA 넘어가고 그 다음에 바로 세포 치료제나 유전자 치료제로 저희가 진일보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대표님께서 지난번 대통령께서 청와대에 저희가 초청을 받아 가셨죠. 저희가 mRNA 백신을 전임상 결과도 나온 것도 없고 임상에 들어간 것도 없고 결과도 없는데 그럼 뭘 믿고 정부에서 저희를 이렇게 좋게 보셨을까? 저는 저희가 갖고 있는 이 mRNA 플랫폼 기술이라고 봅니다. 국내에서 이 mRNA 기반의 백신을 만든 회사들은 고유 기술이 별로 없습니다. 물질은 가지고 있더라도 앞서 말했던 글로벌 T사로부터 다 해주는 것을 한다든지 캐핑부터 시작해서 합성 같은 걸 다 대행해 준다든지 이런 걸 바꾸고 있기 때문에 자체 플랫폼으로 기술을 구현한 회사는 저희밖에 없는 것이죠. 향후에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현하는 새로운 팬데믹이 온다든지 그런 거가 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전략 차원에서의 그런 기술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도 바로 이런 mRNA 플랫폼 기술을 자체화시키는 국가 기술화하는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회사가 바로 저희 ST팜이고 그런 분야에서 저희를 백신 개발 회사가 아닌 mRNA 플랫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mRNA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신기술을 이용해서 다양한 사업을 연결시킬 수 있는 한국의 mRNA 생태계 혹은 더 나아가서 글로벌 mRNA 생태계를 이룰 수 있는 그 주력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의 가치로서 저희 ST팜을 봐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의 이제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ST팜의 그 IR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매니 감사드리고요. 여러 어려운 여건에서 주주분들 많은 어려움도 있고 회사에 대해서 실망도 많이 하시겠지만 저희 회사가 지난 18년, 19년부터 투자자분들께 항상 했었던 얘기들 지금 계속적으로 순차롭게 잘 진행되고 있고 또 회사가 하고자 하고 했던 부분들은 다 이제 진행이 된 거 그리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주가 측면에서 보시면은 항상 전저점을 항상 뚫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그런 우상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은 당연히 지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관 투자자분들에 대해서만 IR이 많이 집중되다 보니까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회사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하고, 또 기관분들은 또 워낙 많은 IR을 하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하면 뉴스에 팔아라는 식으로 IR을 할 때마다 좀 주식을 파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다양한 정보, 회사의 좋은 정보가 많이 공유될 수 있게끔 주주분들한테 이런 소통의 시간을 가지도록 저희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앞으로 더욱 더 나아진 모습으로 주주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과 발전을 할 거로 예상하고요. 끝까지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